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멘 내전의 절정. 2. 도움 요청이 승인 등. 3. 천문은 미국의 야망을 전복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에서 UAE 왕세자가 생각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국가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의 위치가 중동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중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있어 항모도 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무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상부상조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연안의 위치에 있어 수에즈 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수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하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하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시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 무기의 금액만 230억 달러였기에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표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MSI 하이마즈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점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 사업인데요. 번개 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 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에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에 관계가 맞아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이덱스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천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이역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 구동이 가능해 사격 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 UAE의 고위 인력들, 이 한국의 방산업체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의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화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캠드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보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로 캠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캠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캠드 체계에서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엠셈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터라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 지역이 주로 산악의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캠드를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E 농업기술회사 스마트 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조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기술 회사인 엔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와 기술을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방산업계의 대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이 K9이 최근 미군의 최신 포탄인 XM1155와의 호환성 시험을 통과해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탄 6발을 쏘는데 단 44초도 안 걸리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의 53km라는 긴 사거리까지
안 그래도 잘 팔리던 K9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애리조나주 요마미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A1과 K18약 운반 장갑차의 호환성 시험을 겸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은 최근 하나디펜스가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K10과 체결한 공동 연구 개발 협정에 따른 것으로 K9 및 K12 미군 군수품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시스템 공급을 받을 계획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지요. 이날 시험은 K10에 의한 미국산 포탄 자동 재공급과 포탄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발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등을 체크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는 미군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해 온 포탄인 M795는 물론 최근 개발된 XM1113 포탄도 사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 마지막을 XM1113 발사로 장식할 예정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K9이 XM1113 포탄을 발사하는 것에 방산업계가 주목한 것은 이 포탄이 향후 미군의 야포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생산된 XM1113은 미 육군의 신형 155mm 야포탄으로 로켓을 이용해 추진하는 로켓 보조탄, 즉 흔히들 말하는 랩랩단이라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미군의 최신 자주포인 M1299에서 발사 시에는 70km까지도 날아갑니다. 또한 정밀 유도 키트가 탑재돼 있어 랩탄의 단점 중 하나인 다소 떨어지는 정확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그 XM1113을 미국산 병기가 아닌 해외 병기로 시험한 첫 사례라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 K10을 통한 포탄 자동 재공급은 미국산 포탄을 대상으로도 이상 없이 작동돼 포탄은 모두 K9에 정상적으로 탑재됐고요. 그 뒤 K9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탄을 발사 후 유율히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시 급정차 후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기동성을 과시한 비급속 사격 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첫 탄 발사 후 8.27초 만에 다음 탄을 발사했고 두 번째 탄 발사 뒤 세 번째 탄 발사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네 번째 탄과 다섯 번째 탄도 발사 간격이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탄의 경우 발사까지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탄 6개를 발사하는데 총합 43.29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를 미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른 탄약 공급이 제때 이뤄지만 한다면 3분 동안 최대 24발의 포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 K9 몇 대만 있어도 목표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K9 포탑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의 크라프 등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러한 시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 신병기에 의한 XM1113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된 XM1113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꽁무니에서 불꽃을 뿜어내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 136초 동안 비행한 끝에 발사 지점에서 53.009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미군 야포에서 XM1113 발사 시 사거리가 40km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13km를 멀리 날아간 거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요. 존 켈리 하나디펜스 USA 사장은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와 사격 및 기동성,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며 공동 연구 개발 협정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켈리 사장의 평가가 자화자찬이 아닌 시험을 본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유튜브에 공개된 시험 영상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이게 폴란드군이 K9을 산 이유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호주에서도 저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국내 네티즌 중에는 이제 자주포는 다 됐으니 야구만 잘하자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김에 미국도 K9과 K10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호환성 시험 통과는 K9의 성능 검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K9이 미국에서 미군 포탄을 받아 K9M 사격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K9을 사면 포탄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XM1113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그러한 물자들을 받을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토 등 친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사려고 할 이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한화 측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미국 및 미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록히드 마틴과 팀 썬더를 구성해 K9A2 모델 기반 자주포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K9A2에 사용될 고반응학 기술의 연구 개발이 작년 8월 완료된 걸 생각하면 아주 시기적절한데요. 고반응어포는 탄약 장전 과정이 100% 자동화돼 K9 1대당 탑승 인원을 기준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소규모 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사 속도도 분당 9발 이상으로 빨라지게 합니다. 이를 기존에 알려진 K9의 장점과 함께 강력히 어필할 수 있다면 영국 시장 진출도 꿈이 아니지요. 또한 한화는 K9A2의 고반응어포에 활용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요. K9A1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 시험도 그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K9A2에 비해 구형인 K9A1으로도 뛰어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향후 K9A2의 기술력을 활용 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지요. 한편 K9이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한화는 K9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올해 K9 유저 클럽을 발족했습니다. 발족 시기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을 운영 중인 나라들의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K9을 도입한 나라들의 K9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저 클럽은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K9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향후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그룹 투어를 통해 상호협력과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미국의 M1299 등 향후 K9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최신 자주포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한화도 K9A2보다도 성능을 강화한 K9A3의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K9A3의 사거리는 최소 M129와 동급인 70km, 최대 100km 7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도 고반응 포탑 기술이 사용된 K9A2보다 빠른 10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운용 또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유사시 전투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등의 무인 체계 개발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화 디펜스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K9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K9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를 K9과 같은 무한 궤도 병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리온스맷 또한 K9과 마찬가지로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6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교전 증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빠르면 연말부터 성능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주최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는 국내 무인 체계 기술이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진행될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화의 AI 관련 기술은 군용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인데요. 이를 향후 K9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방산업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아리온스맷의 최대 통신 거리가 현재 기준 1.1km임을 고려하면 이를 대폭 개선할 시 향후 K9 운용에 있어서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무서운 점인데 자주포보다 최소 몇 킬로미터는 더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다면 아군 인명피해 우려 없이 원거리에서 적진을 초토화한다는 유사일의 모든 군사 조직들이 꿔왔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K9A3의 사거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100km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시너지를 일으켜
사상 최강의 원거리 공격용 병기가 탄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K9A2의 성공은 필수. K9A2 기반 자주포가 도전하게 될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은 2025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K9A2가 합격표를 받는다면 K9의 앞길도 지금까지와 같은 탄탄대로가 될 겁니다. 무기기술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전자기술도 미국을 질투하게 만든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에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손해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의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귀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통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의 병행 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를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복귀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돌을 들어 재발등을 찍는 벽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안으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꼽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겐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 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걱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미, 아노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 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언제쯤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에게 간섭하는 행태를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